사상 초유의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재구속 위기에 놓인 윤 전 대통령,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예정인데요. 쟁점이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 15분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통상적인 절차로 좀 본다면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나요? 통상적으로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그 당일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에 조금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고심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 새벽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을 하든 하지 않든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1차, 2차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내일 심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의견을 피력할 거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 강조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계십니까? 일단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수처의 당시 체포 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체포 영장 집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체포를 저지한 행위에 대해서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한 것인데 예. 그러한 법리 적용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영장의 발부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사실상의 이제 경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리고 증거 역시도 특검에서 이미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좀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헌재 때부터 늘 이야기가 나왔던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수사이고 편향된 수사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함께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특검팀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게 될까요? 특검 입장에서는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라든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지금 영장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그 내용에 따르면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있고 없고에 그러한 진술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영향력 행사에 따라서 공범 내지는 이 참고인들의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인멸의 경우 가능성을 아예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특검은 주요하게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사법 체계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특검이 사실상의 수사 권한을 가지고 적법하게 수사를 개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잘 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연결이 된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검팀이 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프리젠테이션까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적극적인 법리 다툼에 나설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장 심사에서 PPT 준비하는 게 이게 좀 이례적인 건가요?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의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기반해서 이 판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사실상 간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일반인들의 이제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렵지 않은, 심리하기 어렵지 않은 그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인정신문,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자백하느냐 아니냐,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종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가 사실상 뭐 5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사안의 경우에는 특검팀에서도 굉장히 좀 특검에 사활을 걸고 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영장 청구서 자체도 66페이지 분량으로 굉장히 일단 일반적으로 비교해봤을 때보다 양이 많고요. 더불어서 PPT까지 활용해서 이 적극적으로 이 주장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는 이번에 영장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도록 발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읽힙니다.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의 첫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서부지법에서의 폭력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혹시 모를 이제
사태에 대비한 어떤 그쵸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도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제 난동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혹시나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일단 법원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청사 내의 보안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법원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어서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법원을 통제하는 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청사 내부에 들어가는 인력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일반 민원인들의 사건을 다 중단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의 이 신분을 확인하고 변호인들의 신분 확인해서 제한된 인원만 이 출입을 하도록 통제를 하고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헌재 선고에 앞서서 뭐 차단벽, 뭐 차벽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철저하게 진공 상태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 인력을 투입하기는 하겠지만 예. 조금 각자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청구서 유출 의혹인데 특검이 이제 이를 문제 삼으면서 변호인을 특정해서 조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특검팀이 문제로 삼고 있는 유출 경로, 정확히 어떤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특검은 지금 누가 유출했는지 특정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특검이 밝히기로는 영장 청구서 내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유 식별 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는 그러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증거물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참고인이든 아니면 관련자로서 조사를 받았든 조사받은 당사자들의 진술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처벌의 대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이 이렇게 기록물, 그러니까 이러한 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그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좀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언론에 이것이 보도가 됐는데 언론의 보도의 경우에는 사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라든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유출 행위와 보도 행위는 구분해서 봐야 될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그 변호인의 유출 행위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속이 된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내란 특검이 굉장히 활발하게 수사를 개진해 가고 있는데 수사의 대상자들이 구속이 되어 있고 아니고는 그러한 수사의 개진 속도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공범들이 일부 구속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혐의점을 받고 있는 자들이 일부 풀려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력해서 주장을 해서 영장의 재청구가 이루어졌고 실제 발부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여인영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사령관에 이어서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연달아서 구속이 지금 연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동일한 행동을 한,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줄 구속이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일단 상호 연계성이라든지 지위 체계를 봤을 때 관련 당사자들이 이렇게 구속이 연장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둘러싼 여러 변수들이 하나둘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엔 또 다른 특검 수사 상황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해병대 순직해병대원 수사 관련 내용인데 해병특검팀이 김계완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는데 이 자리에서 추궁했던 통화 녹음 파일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일단 김계완 전 사령관에 대한 이 조사가 있었고 12시간 가까이 조사가 됐는데요. 말씀해 주신 그 녹음 파일을 예. 증거로 특검이 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김계완 전 사령관과 다른 간부가 통화하는 내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 통화 내용은 아마도 VIP 경로설 관련돼서 언급이 있었던 그런 녹취 파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VIP 경로설, 그러니까 VIP라고 언급된 사람이 누구인지, 왜 경로를 하게 됐는지, 경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김계완 전 사령관 입장에서 어떠한 지휘 내지는 명령을 하달한 바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VIP로 추정되는 어떠한 인물로 인해서 그러한 반응을 전해 들었고 경로했다라는 반응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김기환 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의 기록을 이첩하지 말아라 내지는 뭐 중단해라 누군가를 빼라라는 이러한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수사의 외압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정무적인 압박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그러한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은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이 특검은 바라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핵심 키맨으로 볼 수 있는 김계완 전 사령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소환하겠다라고 특검에서는 밝혔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최해병 특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최해병이 억울하게 이 죽음을 당하게 된 그러한 당시 상황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와 연관된 행위가 이러한 정당한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정당한 수사가 은폐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향성을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 연관된 밝혀내야 될 과제거든요. 예. 그와 관련해서 지금 김태효 전 1차장 역시도 그 지휘 라인 체계에 있었다라고 지목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즉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보내라, 보내지 말아라 이런 판단을 하는 판단 라인에 있었다라고 지목이 되는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태효 전 차장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이와 관련해서 VIP와 상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알려지는데 회의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해병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두 축이죠. VIP 경로설과 또 구명 로비 의혹의 끝은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소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실화할 가능성은 뭐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소환의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사실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내란 특검 관련해서지만 예.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도 관련이 있지만 결국에는 최해병 특검도 이 두 사람과 연결성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VIP 경로설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VIP 경로설의 이 VIP는 지금 윤 전 대통령 내지는 김건희 여사로 지금 칭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도 이런 다양한 피의자들과 관계 당사자들, 참고인들의 이야기만 들어놓고 본인에게 반론권이라든지 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막바로 기소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수집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두 사람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다만 일정의 이제 여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이고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 사안에 있으며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계속해서 이제 소환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검과의 소환 일정 조율이라든지 그리고 재판 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전현직 경영진을 이제 소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인물들을 소환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겁니까? 지금 일단 삼부토건도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시되는 바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16개 혐의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삼부토건이라든지 우리기술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전형직 대표들에 대한 소환이 예고되고 있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특검에서의 입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즉 주가 급등 시점과 관련해서 전현직 인사들이 어떠한 주가 거래라든지 허위 정보라든지 과장된 정보를 공시하고자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내부자로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주가 띄우기에 이용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시세 조종 행위로서 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삼부토건 관련돼서 전현직 인사들을 소환을 하고 있지만 결국 특검이 밝혀내고자 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인 만큼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성을 또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주가가 띄워졌을 때 관련해서 행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러한 행위들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금은 주가를 부양시키는 데 있어서 유리한 행위를 도와준 바 있는지도 수사의 대상이 역시 되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이 회사 내부의 그러한 거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인사가 얼마나 좀 연루가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양용호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회장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삼부토건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유라시아 경제협회라는 데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추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유라시아 경제인협회의 경우에 삼부토건과 함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에도 참여를 하고요. 관련한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유라시아 경제인협회에서 다양한 설명회라든지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면서 삼부토건이 그때마다 참석을 해서 굉장히 삼부토건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혹시나 삼부토건의 사업 가치를 조금 과장시키는 행위를 도운 것 아닌지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이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관계가 굉장히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정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과장된 이야기를 얘기하고 이것을 공시했다라고 한다면 허위 과장 정보를 공시해서 주가 부양을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결국에는 여기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떠한 입에서 나온 명시적인 언급이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행사에 참석을 했다라든지 이런 자료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해서 들여다보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이 주가 부양에 도운 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특검의 역할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그럼 충분히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내일 출석하라 이렇게 소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관련해서 이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검토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계좌 거래 흐름이라든지 당시의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도 또 관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이 주력하는 것은 지금 관련 당사자들을 일단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서 당시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지금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이종호 전 회장이라든지 네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요. 단적인 예로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 이 일부 경영진들과 김건희 여사와 친분 관계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그 시기 관련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 그 기록들도 다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위로서 내 계좌를 넣고 함께 이것을 이득 보려고 하는 행위가 있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우회적으로 다른 명의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혹시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경영진들이 본인의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주가가 오를 것은 누가 봐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판단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말씀하셨던 이종호 연결고리 외에도 김 여사 본인의 뭐 통화 내역 같은 것도 그렇고 계좌 추적 같은 실체적 단서가 확보됐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가 부양 사건의 경우에 가장 이제 기초 밑바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객관적 자료의 수집입니다. 객관적 자료는요 생각보다 수집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계좌 이 내역이 다 이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소시효에 한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공소시효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계좌 기록을 다 살펴보면서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서 얻은 이득액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 명의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계좌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이후에는 이러한 것을 제시하면서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보는 것은 지금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 삼부토건, 우리기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주가 부양을 할 때에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연루자들 공시를 띄우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뭐 주가가 변동된다든지. 맞습니다. 보통은 한 번 해봤는데 내가 이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방법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득을 한 번 취하게 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의 계좌를 다 들여다보면서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을 우선 분석하고 그리고 친분 관계라든지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그러니까 지금 이종호 전 대표의 그 문자에서도 삼부토건 이제 체크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소환해서 물어보게 된다면 유의미한 증언을 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말씀 중에 공소시효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공소시효가 일반적으로 시세 조종의 경우는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10년 이후이면은 이걸 다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도 처벌을 못 하는 겁니까? 일단은 공소시효의 경우에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는 뭐 일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들이 처벌이 이제 된 경우도 있지만 우리기술이나 지금 새롭게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들여다보는 삼부토건의 경우에는 이득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득액이 50억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취한 이득을 취한 그 시점이 뒤라고 한다면 조금은 기간은 더 확보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제 계좌 흐름을 특검 입장에서 검토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그 행위, 시점이 어딘지를 특정을 해야 되고요. 그로부터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각자의 공소시효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계좌가 다 이미 이제 특검이나 관련 수사기관에 다 오픈이 되어서 수집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그 공소시효 계산을 위해서는 이득의 편취의 시점과 그리고 이득액의 규모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개진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여력이 조금 된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특검 자체가 이런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발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진상 규명 차원에서 조금 더 수사가 개진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둘러싼 구속 심사부터 해병 또 김건희 특검의 수사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